안녕하세요. 경제 지식이 쑥쑥, 상식이 톡톡 터지는 경제 통계 바로 보기 시간입니다. 네, 여름 휴가 기간이라 저희 멤버들이 아주 오랜만에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아주 덥고 바쁜 여름을 보내셨지요? 예, 제가 여름에 또 학교 부탁으로 여름 강의도 했어요. 네. 여름 학기 강의 정말 교수들이 하기 싫어하는 건데 이그제큐티브 MBA 학생들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주요 기술들이 어떤 게 있나, 그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뭐 이런 아주 도전적인 강의를 하고 바로 또 학생들을 데리고 핀란드 가서 2주 있었고요.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여름이 후딱 다가버렸어요. 네, 또 최근에는 TV 또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셔가지고 이제 맹 활약을 펼치셨던데요. 네. 네, 그 토론 프로그램에서 교수님을 분노하게 했던 그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이죠. 예. 최저임금제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최저임금 최근 그 추이를 보니까 2011년에는 4,320원, 전년 대비 5.1% 상승을 한 거였는데 2015년에 이제 5,580원, 2016년에 6,030원, 2017년에 6,470원이었는데 올해죠. 2018년에 갑자기 7,530원으로 전년 대비 16.4% 인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결정된 2019년 최저임금도 역시 10% 인상한 8,350원으로 인상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 과거 정보를 보면은 뭐 5%, 6% 정도 인상을 했는데 이제 2018년 들어서는 갑자기 16%씩 인상을 했어요. 10% 이상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뭐 효과가 있냐 없냐 가지고 뭐 연일 매스컴 언론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교수님이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예, 뭐 이게 악영향을 안 끼쳤다 그런 분들은 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거고, 본인들이 한번 사업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난해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1월 1일 날 16.4% 임금 인상을 했는데 또 12월 말에 가서 내년 1월 1일에 가서 또 10.9%, 이 10.9% 두 개 합쳐서 26%가 아니라 오른 거에 또 10%니까 그렇죠. 실제 하면 30%가 올라간 네. 거거든요. 누적으로. 이게 그 30%의 급여를 더 주면 그 당연히 사업하시는 분들 수익성이 뚝 떨어지죠. 그래서 그 이게 뭐 인건비가 전체 원가의 이제 자영업자일수록 비중이 높거든요. 다른 네. 자본 투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뭐 인건비가 전체 그 원가의 30%다. 30%를 차지하는 거를 다시 30%로 올리면 그 원가 요인이 9%, 10% 그렇죠. 올라간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가 대기업도 영업이익률이 뭐 삼성전자 이런 아주 예외적으로 20몇 % 되고 이런 데를 빼놓고는 다 영업이익률이 얼마 안 되는데 네. 9%가 올라갔는데 원가 전체가 9% 오는데 영업이익률 9% 이상 되는 영세 사업자가 어디 있겠어요? 네. 그러면 지금 시중금리에 우리가 은행에 넣어봐서 받는 이자율이 1, 2%밖에 안 되는데 그거에 4, 5%를 이 돈을 버는 사업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게 영향이 없다 이런 분들은 정말 사업을 안 해보신 분들인 거죠. 그냥 환상에 사시는 거예요. 네. 예. 근데 사실 뭐 누구나 월급 올라가는 거는 좋은 일이에요. 누구나 바라는 일이고.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다른 사람 소득이 다 100만 원일 때 나만 200만 원을 받는다면 그건 좀 굉장히 좋은 일인데 다 같이 100만 원을 받다가 다 같이 전 국민이 200만 원을 받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최저임금제로 해고되는 사람이 전혀 없다는 가정하에 그렇다면 다 같이 100만 원 받던 사람들이 모두가 200만 원 받으면 이게 행복한 일인가 바로 좋은 그게 일인가 이제 궁금한 거예요. 네. 정부가 주장하는 거죠. 소득이 올라가면 모든 게 긍정적인 순환 구조를 가정하죠. 소득이 올라가면 소비가 늘어서
그러면 기업들은 장사가 더 잘 되니까 투자를 늘릴 거다. 그러면 경제 성장이 더 되고 경제 성장이 더 되고 투자를 늘리면 생산성이 올라가니까 또 월급을 더 올려주고 이게 계속 무한 반복해서 그 논리대로 따르면 월급이 무한히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그 선순환이 계속되면. 그런데 이제 첫 번 가정부터 틀리죠. 그 급여를 정부가 인위적으로 높여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최저임금 받는 사람들의 급여를 높여주니까 자영업자들이 망하게 생긴 거죠. 예, 그러니까 자영업자 비중이 큰데 거기선 소득이 확 줄은 거고요. 그다음에 뭐 한경에 아주 슬픈 얘기 나왔는데 그 취약계층이 네. 이제 그 구직을 올라가니까 못하는, 구직을 네. 못하니까 실직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도 줄고요. 그렇게 돼서 이번에 그 가계 수지 동향하고 이 고용 동향을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거 시행하고 나서 7월 달, 6월 달 이때 보면 평균 노동 시간이 3-4시간이 주당 줄은 거로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8월 달 월급 받아보고 52시간제 하고 났더니 급여 많이 줄었다는 사람 막 쏟아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득이 줄잖아요. 그래서 소득이 는다라고 하는 가정이 우선 틀린 가정이에요. 네. 그러니까 100만 원 받던 사람 모든 국민이 100만 원 받았는데 네. 200만 원 받을 수 있다는 가정부터가 잘못된 예,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거는 그 우리 안에서만 뭐 그렇죠. 자영업이 망하고 이렇게만 보는 건데 또 이제 이게 그 예를 들어서 기업에서 보면 인건비가 올라가면 모든 물가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임대료 어떤 건물도 그걸 관리해주는 직원이 있는 거잖아요. 그분을 올려주면 임대사업자는 또 원가가 올라간 거니까 임대료에다 전가하려고 그러겠죠. 그리고 뭐 재료비도 저기 농사 짓는 분들도 일꾼 써가지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거기 인건비 올라갔으니까 올라가고 네. 그러면 재료비 뭐 모든 물가는 결국 사람들 인건비가 다 반영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대외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죠. 우리나라 이제 구조조정 때문이냐 최저임금이냐고 그러는데 제가 구조조정이 왜 되냐 우리가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는 우리가 너무 비싸게 만든다는 거예요. 남보다 아니면 남보다 품질이 좋지 못한 걸 만든다. 근데 그런데 원가를 올려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격 경쟁은 더 떨어지고 그다음에 투자를 해야 품질을 높일 텐데 투자 효율이 떨어지죠. 같은 돈을 월급을 줘야죠. 예, 네. 투자 엔지니어를 써가지고 뭐 100원으로 한 사람을 써가지고 두 사람을 쓰고 일하던 거를 갑자기 1.5명밖에 못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돈을 주고도 투자 효율이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그래서 구조의 문제를 훨씬 이제 더 악화시켜서 특히 대외에서 가격 경쟁을 많이 하는 경제에서는 임금 주도 성장론은 있을 수 없다는 게 그 매사추세츠 대학의 그 피터 스캇이라고 하는 분이 수학적으로도 이미 증명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할 수 없다는 게 경제학에 없는 이론인가요, 그럼? 예, 없어요. 제가 이제 그거 얘기를 했더니 뭐 아니라고 토론에서 막 우기시는 분이 있던데요. 경제학에는 없고 ILO라고 하는 노동기구에 속한 친노동 아주 좌파적인 경제학자의 소수만이 주장하는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이게 좌파적인 시각이다 그랬더니 막 격분을 하시던데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신 거예요. 아니면 알고도 부정하는 것은 거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고요. 이거 저기 영어로 비판하는 사람들이 어때?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임금주도 성장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포스트 케인지안이라고 그래요. 포스트 케인지안이라고 그러고 레프트 케인지안이라고도 그럽니다. 그러니까 좌익 케인지안이거나 그 케인지안 이후에 신 케인지안이죠. 그런데 그게 왜 좌익이냐? 그래서 그 레프트 케인지안 헤테로덕스 매크로 이코노믹 티오리라고 그래요. 그 뭐냐면 그 좌익 케인지안의 이단적인 거시경제론 이런 게 이단적이라는 거예요. 이단은 이제 주류에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네. 이단 종교하고 똑같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아주 특이한 이론이죠. 그래서 이미 그렇게
다 이름이 붙여진 거거든요. 근데 이게 왜 레프트 케인지안이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케인지안은 원래 뉴딜 정책 썼던 케인즈잖아요. 네. 그거는 뭐냐면 그것도 올바른 건 아니지만 수요가 갑자기 줄어들어서 경기가 어려워지면 정부가 재정 정책을 써가지고 막 SOC 사업을 하고 그러면 일자리가 생겨나서 순간적으로 이제 고통을 덜어주고 다시 경제에다 불을 붙일 수 있다. 이게 이제 케인지안 이론인데 이 포스트 케인지안은 그게 아니에요. 임금을 왜 올려줘야 된다고 정부가 인위적으로 올려줘야 된다고 생각하겠어요? 왜 그렇죠? 시장의 임금이 공정하게 결정되지 않았다는 가정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의롭지 못하다 뭐 이렇게. 기업이 네. 우월적지를 가지고 근로자들을 착취하기 때문에 적정 금리가 임금 시장에 결정한 임금을 부당한 임금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들어가서 임금을 올려서 노동자 편을 들어줘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 시각이 누구하고 똑같아요? 막스죠. 막스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막스주의는 아니라고 그러면서 이거를 순화해서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공정경제라는 거니 경제민주화니 동방성장이라는 이게 다 그런 거거든요. 뭐냐면 갑이 을을 착취해서 단가도 원래 줘야 되는 것보다 낮게 주고 있고 임금도 낮게 주고 있고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막시스트 비유하고 똑같아요. 시장을 보는 시각이. 그래서 그걸 이제 그 막시스트의 아류 후손들이 만든 게 이 포스트 케인지안 또는 레프트 케인지안이라고 그러는 거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소련이 망하고 나서는 제정신 있는 사람들은 네. 생산 수단을 국유화하자는 주장은 아무도 안 해요. 네. 그죠? 예. 그러니까 그 막시스트들 초기에 오리지널하고 다른 거는 이 생산 수단을 국유화하자는 주장만 빼고 있는 거야. 근데 시장을 바라보는 눈은 똑같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몇 년 전부터 사실은 이 재벌이 흉악한 사람들이고 가맹점주들은 가맹점을 착취해서 하고 오고 근데 가맹점주들의 영업이익률 보면 1%에서 3%거든요. 그러고 적자나고 있는 편의점도 많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어마어마하게 착취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양반들은 통계에 없는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이게 우리 사회가 어느 주의에 적어도 막시스트 아니면 유사 사회주의적인 시장이 불공정하고 우리 사회가 경제가 돌아가는 게 다 갑이 을을 착취한 구조다. 이게 아주 주류적인 생각으로 박혀 있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그런 외국에서는 다 이게 막시스트 뷰고 포스트 케인지안이고 레프트 케인지안으로 알려졌는데 그 얘기를 했더니 막 퍽 뛰시는 거예요. 그런 거 없다 그러고. 그래서 그냥 이게 교과서는 간두고 위키피디아를 쳐보시면 거시 성장 이론 뭐 이렇게 경제 성장 이론 이렇게 쳐보면 한 10몇 가지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임금주도 성장론은 없어요. 교과서에 없는. 네. 교과서뿐만 아니라 이 위키피디아에도 안 나오는 성장 이론이에요. 근데 그게 이렇게 세계 10위권에 있는 큰 경제를 움직이는 나라의 정권의 중추적인 경제 정책의 이론이 됐다. 상당히 놀라운 일이죠. 그거는 우리 경제학계가 제대로 정부한테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못했거나 이 정부가 아주 그렇게 진보 또는 뭐 진보도 아니고 완전히 수구적인 건데요. 레프트 중심의 이념적인 사람들로 갇혀 있다. 그러니까 이런 이단적인 경제 정책이 채택됐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네. 이렇게 경제 족보에도 없는 이런 정책 과연 효과가 있었을까 하고 봤더니 작년에서 2018년 최저임금 오른 것부터 당장 이제 효과가 나타나고 있죠. 통계청에서 2018년 7월 이제 자료를 발표를 했는데 전년 대비해서 임시직 근로자는 10만 8천 명 줄고 일용직 근로자는 12만 4천 명 줄었다고. 그리고 신규 일자리는 전년 대비
5,000개 증가했다. 뭐 이런 기사를 본 것 같아요. 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쪽은 그게 네. 고용의 질이 좋아졌다고 그러거든요. 아, 그 저임금 근로자들이 줄었으니까. 그래서 그러고 자영업자도 그 고용 없는 자영업자는 줄고 그 고용 있는 자영업자는 늘었다. 뭐 이렇게 해요. 근데 그게 아주 정반대 해석이에요. 근데 우선 이게 새로운 경제 정책이 패러다임을 바꾸니까 더 기다려야 된다. 효과 보려면 있어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효과가 아직 안 나타났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맨날 얘기하면 효과가 안 나타난 게 아니라 역효과가 즉시 나타난 거다. 네. 근데 역효과가 즉시 나타나는데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가 왜 안 나타나요? 예상대로 역효과가 바로 나타났고 그런데 그게 세월이 가면 역효과였던 게 긍정효과로 바뀔 거라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 바뀌어야 될 이유가 없죠. 같은 메커니즘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요. 이 소득 격차가 늘어나거나 시간제 근로자가 늘어나면 마치 지금 정부에 있는 사람도 그게 경제가 잘못 들어가서 그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경제가 팽창을 하면 실업자들이 경제에 참여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대개는 실업자들은 그 좋은 직장을 잡을 수 없었던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제, 계약제, 파트타임으로 유연한 들어가서 잡을 가지는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숙련되고 뭐 그러면 더 좋은 직장으로 사서히 옮기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특히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나라 지금 이번 정부 정책에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40대 50대가 고용이 줄어요. 근데 사실은 그때가 가장 경제력이 숙련도가 필요한 높은 경제력이 분이고. 필요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물론 구조조정의 역할들이에요. 그런데 60세 이상의 고용이 확 늘거든요. 그게 뭐냐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건강하시고 오래 사는데 그 인구가 점점 늘어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집에서 아무 소득 없이 있는 거 하고 그분들이 가서 1시간 2시간 일하는 게 그분들이 들어오면 파트타임 근로자가 늘어나는 거고 소득 격차도 커지는 것처럼 나타나지만 가장 경제적으로 취약한 분들이 경제에 참여할 때 그렇죠.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지금 정규직이 늘어나고 뭐 이런 게 줄었다.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취약한 분들이 노동시장에서 쫓겨난 거예요. 네. 퇴출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반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걸 잘 몰라서. 네. 그리고 정규직은 비정규직보다 항상 좋은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예, 사람마다 처지가 다 다르고 정규직을 고집하면 가정주부나 학생은 고용에서 제외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주 흑백 논리에 의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자료를 보니까 맥킨지가 왜 2014년에 한국 경제를 냄비 속에 있는 개구리다라고 비유를 하면서 유일한 해법이 생산성을 높이는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마찬가지 맥락에서 이 최저임금 문제도 그러니까 다른 나라 국민들이 월급 좀 적게 받을 때 우리나라 국민들만 더 많이 받으려면 그것도 우리도 생산성이 높아지고 노동 생산성이 높아지는 거 그게 유일한 해법 아닐까 싶은데. 예, 독일하고 일본이 어떻게 부활을 하고 있냐 보면 독일도 90년대 말까지 유럽의 환자였거든요. 네. 예, 그런데 생산성 인상만큼 급여가 안 올라간 거예요. 급여는 올라가지만 생산성 향상이 더 빨리 올라가면 생산 원가는 낮아지게 되죠. 네. 그러니까 내가 한 개 만든 거를 4개 만들었는데 월급은 4배가 월급 올랐고 2배가 올랐다 그러면 네. 한 개당 인건비는 반으로 줄은 네. 거잖아요. 나는 월급이 2배로 올랐지만. 네. 그래서 그건 이제 단위 생산 인건비인데요. 단위 생산 인건비가 다른 나라는 유럽에 다 올라갔는데 독일만 계속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독일의 어떻게 보면 노동계가 되게 현명한 거죠. 그래서 독일이 이제 경제 강국이 됐고요. 일본은 잃어버린 25년 지나면서 실제적으로 그 단위 생산 임금이 마이너스예요. 지금 30년째. 그래서 우리하고 격차가 역전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우리가 중국에는 큰 자본력을 가지고 치고 있고 일본은 거기다가 임금도 낮아졌는데 엔화도 약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출 경쟁력에서 다시 일본이 부활돼서 조선도 걔네가 부활되고 있고 자동차도 이제 도요타가 네. 현대자동차보다 싸게 만드는 거니. 그러면서 어려워졌는데 그 문제를 무시하고 인건비를 올렸다는 얘기는 이제 거꾸로 갔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맨날 구조 문제지 최저임금 문제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이걸 분리된 거로 보는 게 이번 정부의 큰 착각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구조 문제라는 거는 인건비가 높아서 그랬던 건데 이걸 더 높여놨으니까 구조 문제가 더 악화된 거겠죠. 그러니까 더 네. 빨리 실직을 하게 만든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생산성이라는 게 기업이 벌어온 부가가치를 노동시간으로 투입하는 거기 때문에 네. 회사가 돈을 못 벌면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생산성이 낮아지는 거로 그렇죠. 나타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월급을 많이 주는 한국 GM이니 조선이니 이런 데서 근로자들이 다하게 퇴출이 되면서 그분들 퇴출되고 나면 바로 어떻게 이루어가냐면 이제 2천만 원짜리 그 자영업이나 이런 식당 종업원으로 가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몇 년째 지금 생산성이 정체 내지는 하향하고 있는 나라거든요. 예. 그래서 이 두 개가 사실 다른 거. 이 정부는 들어왔을 때 이 문제가 우리가 역대 계속 지금 한 10여 년째 우리 경제의 구조 문제로 경제는 원래 늘 구조 조정을 하는 네. 거거든요. 시장에서 저기 경쟁력이 없어지는 기업은 퇴출되고 새로운 산업이 생기고 그래야 되는데 새로운 산업에 일자리 많이 만든 산업은 못 만들게 규제 개혁으로 또는 사회적인 압력은 못하게 해놓고 망하는 기업들은 점점 더 고통스럽게 만들어놨으니까 최저임금이 구조의 문제를 훨씬 악화하는 거로 같이 작용을 하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이제 정부에 제안을 한다면 이 최저임금 문제 어떻게 풀어야지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단적인 이론이다, 실현 불가능한 환상 소설이라는 거를 인정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생산성을 높이고 임금을 낮추는 정책을 써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최저임금을 우리나라 실정에 안 맞게 시급 10,000원, 14,000원 주겠다고 했던 공약부터 철폐를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같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이면 경제가 뭐가 되든 올릴 거거든요. 이게 지금 16.4%를 올려놓고 난리가 났는데도 부인하고 10%를 또 올린 거잖아요. 네. 그게 지금 이 원장도 노조 활동하시는 분이고 문제는 그 노쪽 대표가 있고 사측 대표가 있는데 가운데가 지금 그 공익위원인데 공익위원 8명 중에 7명이 그 소위 친노동 진보 좌파들로 가득 채웠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져서 저는 최저임금법을 개정을 해서 다른 나라 다 어떻게 되냐면 물가율에 얼마까지 해준다. 네. 그 공식에 따라서 하거나 아니면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가 몇 %를 넘지 않는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큰 착각이 뭐냐면 최저임금은 장애가 있거나 이런 분들이 다른 데 취업 기회가 없는데 그런 사람을 쓰면서 아주 비인간적인 노예적인 노동을 시키는 걸 면하자. 이게 최저임금이지. 근데 그 최저임금을 그렇게 극단적인 사람들이 없게끔 만들려고 했던 최저임금 제도를 우리나라 전체 임금을 올리는 수단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다 올라가야 경제 성장한다고 자기네가 가정을 했으니까 전체로 올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적용 대상 근로자를 보면 제가 토론회 때도 얘기했지만 일본은 2% 미만이고 미국은 3.5% 정도 되고 유럽은 다 6, 7%거든요. 네. 제일 높은 나라가 이제 프랑스인데 13%. 거기도 너무 높아서 지금 난리인데 우리는 그 주휴상을 이번에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에 다 포함해서 주라 공휴일 그래서 주라 그러면 우리는 지금 40% 근로자가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이건 최저임금이 아니에요. 평균임금이에요. 평균임금. 네. 이거를 국가의 평균임금을 매년 10%씩 올린다? 그럼 자살행위죠. 그러니까 이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네. 벌써 이제 임금의 문제가 이 경제 문제가 아니라 이미 그냥 정치의 문제로 넘어간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에 앞서서 우리 노동 생산성을 어떻게 높일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훨씬 더 생산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두 가지죠. 아까 임금 결정 구조를 어떻게 바꾸냐. 네. 지금처럼 떼 쓰면 많이 올려주냐. 그러면 이제
노동 생산성 대비 임금이 빨리 올라가니까 그 부담이 커지는 거고요. 네. 생산성을 높인다는 거는 뭐 근로자들이 근무 시간에 커피 한 마시고 뭐 주식 투자 안 하고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산업이 고도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벌어들인 돈을 그 투입 시간으로 나누는 게 노동 생산성이니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똑같은 옷을 만드는데 봉제업을 할 때는 돈은 못 벌잖아요. 네. 사람들을 많이 써서 노동집약적으로 하면 왜냐하면 남의 디자인을 받아가지고 하청 생산하는 게 봉제업인데, 근데 패션업이라고 해서 자기가 명품으로 막 만들면 같은 옷을 만드는데 돈을 비싸게 그렇죠. 팔죠. 그러니까 네. 그 우리나라가 산업화 초기 할 때 그 대우그룹이 와이셔츠 만들어서 잔뜩 그 봉제로 수출하던 회사거든요. 그럼 그때 그 와이셔츠 하나 만들면 1불이었었어요. 1불. 1,000원짜리 와이셔츠를 우리가 만들던 나라였는데. 나라였어요. 네. 그걸 이제 뭐 우리 지금 백화점에서 하는 명품이라든지 우리나라 지오다노니 후분이 뭐 네. 이렇게 만들면 옷 하나 만들면 1불이 아니라 100불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지식과 창의성이 들어가고 사람들 비싼 돈을 사주는 비싼 돈을 지불하게 만드는 정도의 매력적인 걸 만드는 게 그게 이제 산업의 고도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농사 짓다가 반도체로 전환하면 벌어들이는 확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그게 이제 생산성을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 고도화는 어떻게 하냐면 정부가 고도화시킬 방법이 없거든요. 정부는 뭐냐면 그 민간들이 투자를 많이 해서 그렇죠, 네. 여기다 돈 때려 넣으면 돈이 잘 벌리겠구나 그렇게 네.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예. 그래서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지 않아야 되죠. 그래서 지금 인건비를 많이 올리고 정부가 노조 편이니까 노사관계는 계속 불안할 거다. 그러면 규제 개혁해도 그리고 지금 재벌들 계속 때려잡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투자해가지고 돈이 벌려도 내 돈이 안 될 거고 자본 투자가 안 되죠. 내년에 가면 노사관계 때문에 인건비가 몇 프로 올라갈지 모르잖아요. 인건비가 몇 프로 올라갈지 모르는데 어떻게 장기 계획해서 투자가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뭐 듣기 좋게 하느라고 공정경제하고 소득주도 성장에다가 규제 혁신 성장이라고 그러는데 혁신 성장은 규제 개혁해 가지고는 그건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네. 아니에요. 규제를 해체해봐야 이게 그런데 돈 투자하고 나면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또는 돈을 벌어도 내 돈 아니겠지 모르겠다. 그러면 아무도 안 투자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게 세 바퀴가 균형돼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모순되는 거다. 원가는 계속 올리고 네. 경제 민주화한다 그래가지고 내가 번 돈을 하청업체다 공유하라고 공정하게 나눠주라고 그러고 그러면 누가 투자를 하겠어요. 그래서 그 투자를 해서 돈을 벌게끔 확신을 주는 거,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 경제가 그렇게 호황이고 지금 미국이 연간 오늘 뉴스가 뭐냐면 미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4.2%로 네, 엄청나게 그러니까 지금 네. 우리게 호황이죠. 두 배. 네. 그러니까 그 큰 경제가 2배로 올렸는데 그런 아주 운이 좋은 때 집권을 해놓고는 그냥 내부에서 그냥 본인들이 자해를 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그 자해 소동의 피해는 다 국민이지 정권 잡은 사람들은 안 당하잖아요. 네. 예. 네, 오랜만에 녹음을 해서 즐거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우려와 걱정으로 지금 녹음을 마치게 됐습니다. 다음 주엔 좀 재밌는 이야기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